김재만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는데 뭐 외국제도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뭐 앞에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뒷부분부터 해서 진짜 15분 내에 한번 지금 이제 토론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훈 교수님하고 짜고 했어야 되는데 짜지 않아가지고 중복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님 제안, 그다음에 다른 그 제안, 그리고 외국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의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발표문의 47페이지에 보시면 제 연구, 오늘 발표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가 그 기술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일부 학자들이 비판하듯이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가정의 타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만 제시할 뿐이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도 이런 비판에 포함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외국의 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그 유형 분류를 하자면 기간을 정하는 임대차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있고 또 정당한 사유에 기해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초 임대료 규제는 뭐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고 뉴욕에만 일부 렌트 컨트롤 임대주택이 남아있지만 최초 임대료는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은 참고 임대료 제도가 있고 스웨덴은 임대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가 집단 협상해서 최초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최초 임대료 규제하지 않지만 뭐 일부 규제하는 데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임대료 인상률에 그 상한을 두어서 두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도 역시 집단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협상에 의해서 분쟁 시 간이법원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4년 또는 8년 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혜택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 물론 이게 이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여전히 좀 필요한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없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있어서 이 부분의 균형 문제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39쪽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임대료 안정화 정책 또는 뭐 그 이전에 임대료 규제 통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경제학적 비판은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쟁적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서 임대인이 주택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그래서 임대주택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더 좋은 수익성이 좋은 용도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 나 더 이상 임대에 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임대를 거부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대체하기 위해서 철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비판인 것 같고요. 신규 주택에 대해서 신규 임대료 예를 들면 외국은 이제 신규 주택은 대체로 이제 규제를 하지 않는데 신규 주택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임대인들이 뭐 10년 15년 지나면 혹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 때문에 투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장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주로 이제 초기 임대료가 많이 오른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페이지, 3페이지가 가정입니다. 이 수많은 가정들이 충축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점이고, 당연히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말하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세웠던 가정 중에 가장 엄격한 가정은 장차 임대료가 상한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상한선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그 나중에 올리지 못해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만큼 처음에 다 올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이런 가정을 세운 건데, 말하자면 이 가정을 완화시키려면 그럼 얼마까지 덜 받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임차인과 협상해서 줄어들을까, 이런 가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하지 않고 임대인이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임대차 계약 초기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분석한 것은 20대 국회 때 박주민 의원님 안은 빼고 2+2, 그 다음에 2+2+2, 그 다음에 3+3 이렇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은 향후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가정인데, 그 가정은 이제 과거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었는지를 토대로 사람들이 향후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는데, 대체로 한 60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2%에서 11%까지, 그러니까 작게는 2%, 많게는 11%,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오르지 않을 때부터 꽤 많이 오를 때까지, 오르는 것까지 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2년 후에 2+2의 경우에 2년 후에 시장에서 10% 임대료가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만약에 5%밖에 못 올린다고 한다면 초기에 나중에 못 올릴 5%만큼 초기에 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향후 전세 가격의 상승이 과거의 역사적 분포에 기초해서 형성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초기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까를 살펴본 거고요.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했을 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했을 때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갱신할 때 시장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갱신 청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라고 본다면 임대인이 임대 사업이 지금보다는 더 위험한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할 때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이 43쪽에 표 8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0%에서 2+2인 경우는 2.94%까지, 2+2+2인 경우에는 0%에서 7%까지 초기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도입되는 경우에는 시장 임대료가 5%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경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초기에 임대료가 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 10을 보면 2.35%에서부터 가장 많게는 11.4%까지 초기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추가로 좀 고민할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석은 그냥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나열한 것인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6쪽에 제가 첫째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깊숙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초기에 일시적으로 전세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당연히 공포한 즉각 시행해야 되고요.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간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급진적으로 베를린처럼 임시적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임대료 동결을 해놓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강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런던 모델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도 도입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인상률에 캡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해놓고 이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 의해서 보면 대부분 임대차 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시장을 좀 분리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액 그 전세에 대한 보호가 과연 필요하느냐, 또는 뭐 지역별로 안정적인 시장도 있는데 굳이 이 도입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역별로 좀 분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둘째, 셋째에서 제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만 있다면 비교적 싼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가 하면 임대인에게 있어서는 갭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이 임대차 보호를 통해서 전세 가격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전세 가격이 집값 대비 너무 높게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인상률 상한을 통해서 인상률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집주인에게 낸 전세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가입하고요. 그것도 약 9만 후에 2018년 기준인데 약 9만 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 월세화입니다. 전세와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세의 월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똑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주거비가 똑같다. 같은 집인 경우에 이런 것이 가능한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강훈 변호사께서 발표하셨는데 인상률 상한을 5%로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물가 지수라든가 또는 뭐 주택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시장 원리와 상한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가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시장 임대료가 이 마이너스거나 또는 1%, 2%밖에 안 오르는 데에도 혹시나 특정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소유가 많이 증가해서 5%를 다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다가구 주택
이 현실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거든. 이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누가 몇 명이나 전세로 산다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등록제를 의무한 또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고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확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만나게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좋은 임차인과 좋은 임대인이 만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성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한 없는 임대차,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거, 주거 안정 보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패키지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이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도입됨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처럼 임대인에 대한 어떤 세자상의 혜택이라든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존속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행정은 어느 나라나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이거든요. 지방에 있어서의 특색들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갱신제도와 같은 이런 계약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 계약갱신제도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야 되니까 인상률을 뭐 지역별로 차등을 두게 하거나 뭐 그런 식이 아마 입법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취하고 있는 것들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신규 임대차 공급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일 큰 반론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제한을 하는,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경우도 임대료 동결법을 만들면서 2016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임대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 같은 경우에 뭐 1948년 이전에는 아예 임대료 통제, 그 당시에 규제법이 렌트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직접 뉴욕 정부가 이제 시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이제 렌트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고, 뭐 73년 이전에 지은 뭐 주택에 대해서는 뭐 임대료 인상률 상한, 거기는 이제 인상률 상한제보다는 뉴욕은 이제 임대료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건데 이제 1년짜리 계약, 뭐 2년 이상 계약들에 대해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하고 있고 해서 뭐 모델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델로 시작을 해서 뭐 어떻게 갈 것인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논의가 거의 안 돼요.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러다가 다 가고 있어서 뭐 21대 국회에서는 일단 할 거를 전제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도 뭐 좀 자세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국회나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런 건 이제 행정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행정의 어려움이 법무부는 자체적인 행정력을 안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검사들이 파견돼 와가지고 검사들이 행정을 하다가 한 1년 반 좀 있다 돌아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들을 못 갖고 있는 게 좀, 최근에는 이제 뭐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해가지고 이제 전문 행정 인력들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좀 결국은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뭐 통계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런 건 다 국토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하고 법무부가 잘 협조를 해서 이런 좀 입법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